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 다 끝났고 2021년도 2차 경찰 채용 시험 우리 여러분들 형법 해설 강의 이걸 진행을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이 현 체제에서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대폭 바뀝니다. 그래서 이 현 체제 관련해서 현 체제 출제 패턴이 내년하고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에서 시험은 요렇게 출제되는 패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요것만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일단은 법 과목이 형사법으로 합쳐지고 그다음 문제가 40문제로 올라갑니다. 그다음 필수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문제 스타일은 대대적인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2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1부에서는 일단은 이번 시험 봤던 거 해설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 좀 하고 그다음 2부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내년 시험 대비할 건가. 아마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내년 시험 해가지고 아마 보시는 친구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내년 바뀐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험 그 학생들 많이 좀 봤는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경찰청이 늘상 이러면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경찰청에 미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험 관리 감독상에 관리 감독상의 밀수가 경찰학에서 한번 밀수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복수정답도 한국사에서 조금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경찰청장님께서 대대적으로 일단은 우리 경찰 시험 공신력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공언하셨고 그다음에 대대적인 경찰청 내에서 자요 개혁까지도 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참 하기 그렇다. 영어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학생도 그렇고 학생들이 영어에서 꽈랑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어가 너무 어려웠고 요게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2000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시험 문제 자체가 현재 체제 같이 공통 두 과목의 이 선택 세 과목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5과목이 다 필수 과목이었는데 그때는 일단은 거의 뭐 킬러 과목이다 그럼 거의 영어였습니다. 거의 그냥 절대적으로 영어를 잘하면 여러분들 수험 기간도 확 줄고 경찰에 쉽게 합격할 수가 있는데 뭐 영어가 심지어는 뭐 2009년도 2008년도에는 어떻게 나냐 거의 토플 수준 편입시 수준으로 영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일단 경찰 시험은 꽈랑 면하고 5과목이 다 똑같으니까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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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경찰 시험은 일단은 영어는 꽈랑 면하고 50점 나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고득점 전략 과목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다시 이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영어와 황사 필수로 바뀌고 나머지 이제 3법이 선택을 바뀌면서 이거 뭐 영어는 그냥 버리는 과목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이게 합격에 답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 일단은 뭐 영어하고 한국사 깡패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좋은 점수 맞고 그 다음에 3법은 어떻게든 커버치는 전략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거 올해 마지막인데 그것도 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고생한 거 알았을 텐데 영어를 갖다 거의 뭐 영어에서 그냥 작살낸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뭐 점수가 어떤 학생들 보면 뭐 한국사 보니까 90, 그 다음에 영어는 일단 이렇게 되고 형법 뭐 90, 형사소송법 문제가 좀 쉬웠으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경찰학 85,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 이렇게 나와서 까락 나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내가 와 하면서 욕을 한번 해줄까 이 개새끼들 진짜. 야 영어 도대체 어디 미국 유학파들이 영어 시험 문제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어디 편입 공부한 애들이 아니면 토플 선생이 와서 문제 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적당히 변별력 있어야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합격 못하는 그런 시스템 갖춰야지. 이건 무슨 영어 시험 가지고 우리 경찰 시험 뽑아? 경찰 영어 필요 없잖아.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뽑아야 되는데 참 뭐라고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영어가 가장 큰 변수다. 그래서 영어 일단은 다른 과목은 상당히 고득점인데 영어 꽈락 나와서 아마 고배를 마시는 친구들이 좀 상당히 있을 거고 그러면 전체 여러분들 이 커트라인에 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카페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혹은 각 학원마다 합격 예측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일단 꽈락 나온 사람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입력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설령 입력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점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약간 좀 뻥튀기 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 예측 프로그램 각 학원마다 아마 일요일 오후쯤 되면 대충 나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되면 합격하겠다, 아니겠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운동을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전혀 가능성 없다 그러면 일단은 몸도 마음도 좀 추스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내년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요걸 일단 대비하셔야 되는데, 합격 예측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히 절대 안 된다, 뭐 혹은 내가 한 과목 꽝 나왔다 이런 거 빼고 어느 정도 여기 하나라도 이 턱걸이라도 걸렸다 그럼 무조건 월요일부터 운동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가지고 일단은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확인 결과 받고, 자 그리고 나서 괜찮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체력하고 면접 쭉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조심하실 게, 올해 체력 면접 준비하시면서 체력할 때 면접하고 가급적 같이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잘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럼 내년 시험 또 준비해야 되거든. 그럼 발표가 우리 12월 달인데 내년 시험이 보통 한 3월 달에 있을 텐데 12월 달에 일단은 최종 고배 마시고 그러면 후폭풍이 적어도 한 3주 4주 정도 가는데, 그리고 나서 내년 1월 달에 다시 잘 준비한다 그러면 내년 1월 달 시험에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일단은 헌법을 새로 하셔야 되고 경찰하고 행정법이 또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 가산점 이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필기시험 붙는 친구들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최종으로 해서 한 큐에 간다, 그래서 내가 중경을 바로 간다, 그 생각으로 전략 치밀하게 잘 짜시기 바랍니다. 필기에서 합격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체력이 미스나고 그 다음 면접에서 미스나가지고 최종에서 고배 마신다 그럼 차라리 아싸리 여기서 필기에서 그냥 떨어진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 후폭풍이 정말 큰 거고, 요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일단은 우리 구체적인 문제, 우리 2021년도 2차 우리 형법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여기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자 형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 난이도 평 뭐 선생님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난이도는 한 중상, 한 중중상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선생님은 극강 난이도다 뭐 상이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시험이. 그다음 문제는 봤을 때 야 요건 참 괜찮습니다. 역시 우리 경찰 시험은 상당히 공을 좀 많이 들이는 괜찮은 문제인데, 이 학생들이 약간은 좀 중간중간 문제를 풀면서 부담을 느낄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을 그런 지문들을 중간중간에 조금 박아놨는데, 자 일단은 구성을 잠깐 보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의 문제가 총론하고 강론, 기존에 총론하고 강론이다 그러면 총론 10문제, 강론 10문제 통상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도 거의 패턴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론은 9문제, 강론은 1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총론은 8문제, 그다음 강론은 12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죄수 판단이다 혹은 뭐 실행의 착수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총론 문제는 아니고 강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총론 강론은 총론은 8문제, 강론은 12문제 일단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박스 문제, 학생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박스 문제인데 박스 문제가 5개 정도 나왔는데 5개, 그 중에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개수형 박스 문제인데, 원래 여러분들 작년 초까지는 개수형 박스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박스 문제가 조금씩 등장하는데 올해 2차 시험에서는 개수형 박스 문제가 3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 2017년도 전까지는 개수형 박스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 5개에서 많이 출제가 되면 한 7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개수형 박스 문제가 다시 이제 등판을 했다. 자 그러면 내년 시험은 여러분들 개수형 박스 문제가 더 등판할 것이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시험은 그냥 개수형 박스 문제로 거의 융단 폭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 40문제다 그러면 경관 시험에 개수형 박스 문제가 적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한 13개,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한 21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경 간부 시험이나 아니면 해경 채용 시험도 뭐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이 내년에 필수로 바뀌고 40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수형 박스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 50%는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에서 개수형 아니면 조합형이 그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2번에 사례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례 문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이한 무난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와 관련해서 학설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거의 지엽적인 학설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법 시험에서도 A급, B급, C급, D급이다 그러면 한 D급, C하고 D급 정도 요 정도 된 학설인데, 우리 시험에서 거의 10몇 년 만에 이거 이제 처음으로 좀 등장을 했는데,
5번에 나온 학설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5번에 나온 학생들이 이게 뭐지? 좀 스타일이 패턴이 새로운 신유형이라서 아마 낯설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렇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5번 관련해서 5번 요거 잠깐만 좀 보면 제가 늘상 동영할 때도 그렇고 심화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테크닉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죠. 테크닉적인 것도. 그래서 객관식 시험 관련해서 출제자들이 출제하고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싹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OX 저합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푸시면 되냐.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왔다. 자, 기억을 보니까 O, X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객관식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늘상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봐. 자, 기억 지문에다 3개는 O하고 하나는 X야. 그럼 정답을 이걸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극히 낮아. 왜? 만약에 사지선다형의 지문이 4개 박스에서 4개나 혹은 5개 나왔는데 요걸 갖다 이렇게 한다고 정답 이렇게 처리해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다 필요 없거든. 이거 하나만 보면 돼. 그럼 굳이 이거 박스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박스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전체 봤을 때 야, 3개가 오고 나머지 하나가 X다. 그러면 얘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한 98%,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구하면 돼. 보통 이제 출제위원들이 장난칠 때 어떻게 치냐? 니은 지문이다 그러면 자 1번에 OX 해서 이렇게 둘둘 헷갈리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그러면 출제위원이 여기서 이 판례에서 일단은 정답을 고르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걸로 고민하셔야지 요런 걸로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로 고민하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골라라라고 했을 때 개수형 박스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문 이제 딱 읽어보고 이거 1개다 2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스타일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기억 니은, 2번에 니은 니을, 3번에 니은 디귿, 4번에 자 뭐 디귿 니을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디귿 니은.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제다라고 하면 무조건 위에 지문 먼저 쫙 하고 순서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문제다 그럼 먼저 보기가 어떻게 구성이 됐나? 보기 보는데 딱 한눈에 한 1, 2초면 보거든. 자, 어떻게 구성됐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소구하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억 니은 쭉 나와 있는데 니은은 좀 많고 기억은 하나밖에 없네. 그럼 기억 먼저 판단하면 되잖아. 기억. 그래서 이게 O냐 X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자, 뭐 니은은 많고 그 다음에 니을도 많고 디귿 보니까 여기도 하나밖에 없고 그럼 요거 먼저 판단하고 나머지 판단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객관식 푸는 요령이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그냥 무작정 지문 딱딱딱 읽었다 순서부터 쫙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수형 박스 문제다. 개수형 박스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일단 쫙 읽고 그다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없다. 두 번째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되고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5번과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들 중요하고 설명이 좀 필요한 거 하고 그다음에 쉬운 질문은 나중에 할게요. 자, 5번에 보면 자, 5번에 일단은 밑에 박스 밑에 우리 여러분들 OX 분포도를 한번 볼게요. 1번 기억 보면 기억. 자, 기억의 X. 그다음에 2번, 3번, 4번 O가 되고 그다음에 니은도 보니까 2번 X고 나머지 O가 되고 디귿 보니까 O 여기도 그렇고 니을도 O 뭐 이거야. 보통 이렇게 안 주는데. 이렇게 준다는 거 여러분들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고. 자, 일단 위에서 판독 들어갈게요. 위에. 자, 기억부터 보시면 구성요건상 실행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한 자를 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구성요건 실현에 기여한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 형식적 객관설? 처음 들어봤는데 형식적 객관설. 오케이. 따르면 간접 정범, 정범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일단 모르겠다. 모르면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문제 풀어봤는데 내가 모르겠다. 처음 보는 거다. 그럼 몰라. 어차피 고민에 답 안 나와. 자, 일단 패스하시고 그다음 니은.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은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요건 알지. 요거 중요하다고 했지 학설 때. 자, 제한적 정범 개념에 따르면 형법 31조, 32조. 자, 31조는 여러분들 교사, 31조는 종범입니다. 즉 교사 종범은 형벌 확장 사유, 즉 공범은 형벌 확장 사유다라고 했는데 오케이. 요거 하나 나왔네. 요거 일단 중요한 거라고 했고
현재는 여러분들 이거 의미가 없는데 이론사적 의미가 있고 이거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학살 때 뭐라고 했냐, 우리 정범하고 공범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현재는 이 두 개 학설 취하지 않습니다. 제한적하고 확장적 취하지 않고 현재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 학설들은 이론사적 의미가 있고, 자 첫 번째 학설과 관련해서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한적 정범 개념하고 확장적 정범 개념, 자, 이 두 개 차이가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데, 정범의 개념을 제한적은 확 줄인 겁니다. 정말 확 줄인다. 그래서 이걸 제한적 정범 개념이라고 하는데, 제한적 정범 개념이라는 거는 정범의 개념을 확 줄여버렸다. 어떤 거냐? 아, 직접 한 놈만 정범이고 나머지는 도와주거나 뭐 가담했다. 그럼 얘네들은 싹 뭐가 되냐? 공범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범은, 자, 직접 한 자만 정범이 됩니다. 아, 직접 한 자만 정범이다. 친구하고 A 죽이기로 하는데 제가 직접 칼로 쏘시고 친구가 근처에서 망을 봤다. 그럼 이 학설에 의하면 뭐냐? 저는 살인죄 정범이 되고 친구는 살인죄 공범. 망을 봤으니까 이때 종범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걔네들은 어떻게든 확 줄여버리는데, 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야. 제한적 정범 개념은, 제한적 정범 개념이나 확장적 정범 개념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 정범만 처벌하고 공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야, 직접 내가 칼로 쑤신 놈 나 정범이고 친구가 근처에서 망을 봤다. 공모가 있는데 그래도 얘 정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종범이 되는데, 종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얘네들 학살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우리 형법조문에 보면 32조에 종범은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종범은 교사도 처벌하고. 야, 그러면 니네 학설에 의하면 정범은 처벌하고 단순 가담자는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데, 법조문 31조 32조 교사방조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 얘네들이 그래, 그런 문제점이 있네. 아, 우리 학설은 있잖아, 정범의 처벌 범위는 너무 좁히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단순 가담하거나 도와준 놈은 종범이나 교사범 규정을 둬서 얘네들 처벌하는 거야. 처벌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처벌한다. 그래서 이거를 형벌 확장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형벌을 어떤 사유가 되냐? 확장 사유가 된다. 오케이. 자, 확장 사유 조심하십시오. 시험에서 형벌 축소 사유다 그러면 X가 됩니다. 너무 줄여버리니까 요걸 갖다가 조금 넓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응하는 형벌 확장 사유가 있는데, 형벌 확장 사유는 말 그대로 형벌, 자 정범에 대해서, 정범 확장 사유 요거와 관련해서 얘네들은 일단은 처벌 범위를 넓힙니다. 무한정 넓힙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에 영향을 줬다, 즉 가담만 했다 그러면 자 무조건 얘는 정범이 됩니다. 자, 가담한 자는 무조건 정범이 된다. 즉, 제가 사람 중에 내 친구가 근처에서 단순히 도와준, 망을 봐준 살인죄 정범이야 하더라도 얘네들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얘네들은 살인죄 정범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간접 정보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 그냥 좀이라도 영향 하나 줬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그냥 정범으로 처벌해 버리거든. 이 정범 직접 정범 얘기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야 오케이. 야, 니네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좀이라도 망을 봐주거나 가담했다 그러면 이거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형법의 종범 규정은 필요적으로 깎아주는 감경 규정이 있거든.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또 비판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런 문제가 있네. 아, 자 우리는 일단은 무조건 발을 담궜다 그럼 무조건 정범으로 처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똑같이 정범으로 처벌한 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법감정이 안 맞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입법자가 우리 교사범이나 정범 규정을 만들어서 요걸 갖다 조금 축소한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 형벌 축소 사유라고 합니다. 자, 형벌 축소 사유라고 한다. 요거는 일단은 요 두 개가 잘 중요하고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정범 개념 얘네들은 너무 줄이다 보니까 확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적 정범 개념은 너무 확장하다 보니까 형벌을 우리 공범 규정에서 축소한다. 축소 사유 이렇게 일단 싹 기억하시고, 자 그럼 지금 보겠습니다. 자, 니은 스스로 구성요건 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 개념에 따르면, 자 교사 방조는 31조 32조는 형벌 확장사로 정범에 특별히 공범의 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오케이. 요건 뭐 중요하니까 요거는 잡아낼 거고, 밑에 우리 니은 지문 한번 볼까요? 니은 보니까 여러분들 2번만 다르네. 그럼 2번 일단 소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번 3번 4번 요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디귿 보십시오.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자,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의사설에 따르면 청부살인업자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야, 뭐 의사설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낯선데 낯설면 한번 더 읽어봐야죠. 자,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아, 내 의사로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럼 정범이고 공범자의 의사로 즉 공범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공범이라고 했는데 청부살인업자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네. 아, 그러면 의사설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충 우리 유추 적용하는 거 있죠. 유추형사. 여러분도 수능에서 국어 영역 배우죠. 그 다음에 영어에서 독해에서 추론 문제가 있을 거고 아 요거 보니까 그러면 청부살인업자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X가 될 것 같고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X일 것 같습니다 X일 것 같고 자 그 다음 니을 자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한 자는 정범 자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한 자는 공범이라고 이익설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한 강도행위 한 자는 공범이다 오,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억에서 한번 면역이 됐고 니은에서 확실하게 면역이 됐죠. 항체가 완전히 생겼습니다. 디귿에서는 거의 여러분들 그냥 또 한번 여러분 백신 맞아가지고 항체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있거든.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보기 1번 지금 모르겠어. 근데 2번 보니까 또 모르겠어. 근데 한 번 더 읽어봤거든. 잘 모르면 한 번 더 읽어보잖아. 또 모르니까 한 번 더 읽어보잖아. 그럼 여기서 쫄았는데 여기서 뭔가 대충 유추가 될 것 같아. 세 번째 보니까 확실하게 때려 박아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지문이다. 그러면 바로 그냥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언어 영역이 국어 영역에 여러분들 완전 추론 능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는 겁이 나지 않거든. 그럼 다시 지문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 경우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그럼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요거는 공범이라는 견해인데 세 번째 제3자를 위해서 강도행위한 자는 공범이 된다. 오케이, 요거는 맞네. 일단 요거 면역이 됐으니까 니은하고 니을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을을 보시면 니을 자 1번, 2번, 3번 되고 4번 오 소고가 되네. 오케이, 2번하고 4번 소고가 싹 됐습니다. 2번하고 4번 소고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음 지문 쭉 나왔는데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배에 의하여 피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로 조종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하여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된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공동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요거는 배웠는데 이게 맞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판독 들어가면 문제 아까 우리 여러분들 2번하고 4번은 소고가 됐습니다. 2번하고 4번은 싹 소고가 됐고 자 그다음에 1번하고 3번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1번하고 공번 자 그러면 기억하고 미음 중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데 자 미음 다시 한번 볼까요?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 이용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로 조종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 이용하게 하면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된다. 뉘앙스가 보니까 오케이 요거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뉘앙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냐 X냐 5 쪽이 한 7로 가는 것 같고 모르니까 한 틀린 게 3으로 가는 것 같다. 그쪽으로 찍어야지. 오 그럼 맞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요 문제와 관련해서 선생님 요 문제는 진짜 오늘 시험에서 정말 요거 거의 킬러 문제 극강 난이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극강 난이도 아닙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들 생소해서 그렇지 문제 자체가 낯설진 않아. 생소해서 그렇지 문제 자체가 정말 난이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국어 영역,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영어의 독해 능력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니은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니은은 중요한 지문인데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 출제하는데 왜 출제? 거의 학설도 거의 정말 지엽적인 학설인데 왜 출제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있죠. 사례 문제. 이 사례 문제를 두 번째 사례 문제는 이거는 평이한 문제거든. 쉬운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사례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일단 지문이 길고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사실관계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례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말 킬러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요거는 출제위원이 전쟁에서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전쟁은 지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은 전쟁에서 지뢰는 적군을 섬멸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적군이 일단은 육군 땅개들이 보병들이 온다 그러면 일단 최대한 어떻게든 시간표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후달려. 근데 이거 중간에 여러분들 지뢰를 한 2개, 3개 박아 넣어 버리죠. 중간에 지뢰를 2개, 3개 박아 넣어 버린다. 전쟁 때 여러분들 열심히 동료들하고 농담 따먹고 가는데 앞에서 지뢰 터져가지고 동료 하나가 다리 잘리고 한 명은 죽어버려.
야, 앞에서 끌고 가는 대장이 야 괜찮아 소대장이 그러는데 또 가다가 한 1km 가다가 또 죽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 여러분들 겁이 나 버립니다. 그 부대가. 그래서 기존의 속도같이 못 갑니다. 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냥 예전같이 모의고사 풀듯이 문제 쭉쭉쭉 읽어 나가지. 그런데 야 6번에서 하나 걸리고 5번에서 하나 걸리고 만약에 또 10번에서 하나 걸린다. 그럼 여러분들이 체감 느끼는 공포감이나 이런 거는 확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보게 돼. 꼼꼼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맨 뒤에 과목이 직격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요런 여러분들 심리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5번 같은 경우는 요런 전술이 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그다음에 또 뒤에 한번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여러분들 킬러 문제 8번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20문제다 그러면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20문제여서 여러분들 한 문제 정도는 킬러 문제가 출제됩니다. 요 킬러 문제는 거의 100점 방지용 문제, 거의 출제위원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를 정말 많이 어렵게 출제하겠다고 한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2문제는 잘 출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40문제짜리 경찰 간부 시험이다 그러면 한 2문제, 많게는 한 3문제 정도 킬러 문제로 출제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올해 8번 문제, 요게 이제 킬러 문제고 킬러 문제다 그러면 100점 방지용 문제.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출제위원이 작정하고 낸 문제, 다시 말해서 출제위원을 위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작정하고 낸 문제, 자 작정하고 킬러 문제 냈다. 그럼 요거를 작정하고 맞추려고 공부하면 되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을 위한 문제가 아니고 출제위원을 위한 문제. 출제위원 입장에서 야 이거 패를 까봤더니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 고득점자가 너무 여러분들 수두둑 나와가지고 커트에 너무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문제에 어떻게 변별력도 없이 이딴 식으로 됐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전체 평균을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런 8번 문제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물론 이제 8번의 지문 하나하나 중에서 꼭 보셔야 되는 중요한 지문들이 있는데 이거를 개수형 박스 문제로 내고 이렇게 내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킬러 문제다. 이 킬러 문제는 여러분들 봤을 때 내가 이거 꼭 맞춰야 되겠다. 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르면 찍는다. 이 전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8번의 기억 보십시오. 임의적 감경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다 라고 했는데 야 요거 기억하고 디귿 워낙 뭐 제가 동영 때도 그랬고 찍기 때도 그랬고 심화 강의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 가중하고 감경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형의 가중, 감경, 면제, 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형의 가중은 원칙상 가중은 2분의 1 우리 가중이든 감경이든 무조건 여러분들 자 2분의 1을 가중하고 감경도 2분의 1을 감경하는데 가중은 여러분들 통상 원칙이 뭐가 되냐 장기를 가중합니다. 장기에 2분의 1 가중하지 단기는 가중하지 않습니다. 단기에 실체적 경합이다. 실체적 경합 중에서 동시적 경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장기에 2분의 1만 가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범도 마찬가지 장기를 가중하고 장기 가중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기 가중은 사실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1년에서 만약에 10년이다. 얘 가중한다. 그러면 15년. 그럼 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거지. 1년에서 2년 올라가는 의미가 없거든.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중 원칙은 장기 가중을 원칙을 합니다. 가중은 2분의 1이고 딱 2분의 1 해야지. 뭐 2분의 여러분들 좀 더 한다. 3분의 2 한다거나 아니면 3분의 1 한다거나 뭐 절대 안 됩니다. 가중 원칙은 2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감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감경과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가 좀 나왔죠. 우리 기출도 여러 차례 나왔고 감경이라는 거는 장기의 2분의 1뿐만 아니라 단기도 가중을 합니다. 이것도 워낙 뭐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가중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형의 2분의 1. 요거는 왜 그러냐? 만약에 장기만 가중해 버린다. 그럼 이게 법체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얘가 형량이 보니까 600만 원에서 벌금형이 1000만 원이네.
근데 이걸 갖다가 장기만 가중해 버린다. 그럼 600에서 500이야. 그럼 뭐 이상하잖아. 그래서 요거 형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감경한다. 그럼 장기하고 단기 둘 다 감경을 합니다. 판례는 이렇게 본다. 그래서 기억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자 범상 감경하는 경우에 법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다. 아닙니다. 상하나 둘 다 감경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디귿쯤 볼까요? 자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된 형법 3조 후단의 경합범. 자 워낙 많이 나온다. 3조 후단의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39조 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는 우리 사후적 경합범은 임의적 감면이 됩니다. 임의적 감면이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자 세 번째 줄 51조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그 형계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다. 아니다. 깎아주는 건 무조건 2분의 1 감경하는 거지 뭐 3분의 1 감경한다?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워낙 많이 나왔던 중요한 판례고 자 그다음에 니은지음 보십시오. 예전에 요게 사법시험 있을 때는 요 지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많이 나오는데 요게 13년도에 법원행시합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그 뒤로 각종 기출에서 거의 안 나오다가 다시 한번 조금 나왔습니다. 경합범에 대하여 38조 1항 3호에 의하여 38조 1항 3호 우리 여러분들 경합범 중에서 동시적 경합범이 있는데 동시적 경합범 요거는 뭐가 되냐 병과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줄에 벌금형을 병과하는 병과의 키포인트 잡을까요? 벌금형을 병과하는 자 경우에 징역형만 장량 감경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장량 감경하지 않았다. 요거 위법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자 우리 장량 감경했을 경우에 병과하는 경우에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 A죄가 있는데 자 A죄에 대해서 얘가 징역이 있고 그 다음에 벌금형이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형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징역 6년, 벌금 1,000만 원 하려고 하는데 판사가 이걸 좀 깎아주려고 해. 장량 감경하려고 해. 그럼 이 경우에 징역 6년 플러스 벌금 1,000만 원. 그럼 이거 하나만 깎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깎아줘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징역과 벌금은 A죄에서 한 뿔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형량과 관련해서 선택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때리는 병과형이 있죠. 자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에서 나온 거. 그럼 이 경우는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징역을 깎아주면 벌금도 깎아주고 안 깎아줄 거면 안 깎아줘야지 얘는 깎아주고 얘 안 깎아주는 거 요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률적으로 판단합니다. 뿌리가 하나니까 일률적으로 판단하는데 자 이번에는 A죄가 있는데 A죄는 보니까 징역이 되고 그 다음에 B죄는 벌금이 됩니다. 우리 벌금이 돼서 이게 이제 우리 실체적 경합에 의해서 징역과 벌금이니까 형량이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과형을 부과했을 경우에 자 병행해서 부과는 병과형 부과했을 때 그럼 A죄에 대해서 징역 요거를 좀 깎아주려고 하거든. 깎아주려고 한다. 그럼 B죄에 대해서 벌금 요거 같이 깎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뿌리가 다르죠. 그래서 그냥 각자 판단하는 거지 요걸 갖다 종합적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우리 여기는 어떤 제목이냐? 아까 밑에 후자 쪽이죠. 실체적 경합에서 우리 병과형이다. 그럼 각자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보시면 자 니을도 좀 보겠습니다. 자 니을의 요 지문이 최근에 나왔는데 요 지문이 조금 많이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이었는데 자 절도죄로 세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누번 기간 내에 수의 절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사범에 관한 법정형이 강화된 특가법상에 자 밑에 보시면 5조의 4, 5항 1호가 적용되므로 우리 여러분들 절도는 삼진아웃죄다라고 해서 얘가 절도하고 깜빵 갔다 왔다 절도하고 깜빵 갔다 왔다 다시 절도하고 깜빵 갔다 왔다 그럼 요거 세게 가중처벌합니다. 가중처벌하는데 야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번째 절도가 이게 또 누범 사유네. 그러면 특가법상 가중하고 누범 가중 요거 둘 다 가능할 것이냐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둘 다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가중 플러스 누범 가중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음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148조 2 1항 1호에서 적용하고 다시 형법 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는 것은 자 헌법상 일사부질은 이중처벌 원칙에 반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음주운전 관련해서 삼진아웃죄입니다. 요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 지문 그 다음에 니은 지문은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옛날에 공부했던 친구들이 요거 잘할 텐데 최근에 요 판례 거의 안 다루다 보니까 니은 지문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을 거고 그다음 니을은 사실 뭐 너무 많이 좀 지엽적인 판례라서 요 판례로도 좀 많이 고민할 거고 미음도 마찬가지 판례가 좀 많이 조금 지엽적입니다. 그래서 이 8번 이 시험에서 아마 8번 문제가 거의 뭐 킬러 용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문제가 오늘 시험에서 뭐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좀 낯선 것뿐이지 최신 판례가 좀 나아지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우리 이제 1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자, 1번. 1번에 우리 재형법정주의가 나와 있는데 요 문제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문제인데 재형법정 헌재 판례가 나왔어. 옛날에 조금 지난 헌재 판례가 나왔어. 원래 재형법정주의 헌재 판례 거의 출제 안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필수 과목이었을 때는 출제를 했는데 이게 선택 과목 바뀌면서 헌재 판례를 출제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헌법재판 판례가 좀 출제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요거는 사법시험에서 계속 이렇게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내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재형법정주의 나왔다. 그럼 니 뒤져라. 거의 문제 이렇게 출제했거든.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럼 개수형 박스 문제 출제하고 경관시험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내년에 필수로 바뀌면서 이 죄형법정주의 파트가 다시 옛날로 이 원상복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형법정주의 다시 공부하려면 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에 보시면 자,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 3호에서 게임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 기준, 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자, 일단 큰 틀은 법에 규정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할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 질문이 조금 많이 어려운데 우리 현재 여러분들 법체계에서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 가지고 위헌 판결 나거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난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옛날 같은 경우는 법 만들 때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거의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법 만들 때 2중 3중 거의 안전장치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일단 법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국회에서 법 만들면 각 상임위원회가 있거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법을 만들어서 일단 위헌 여부는 거기서 당연히 여러분들 검토를 하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서 한번 검토하냐?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국회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위헌 여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싹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본회의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한다 그러면 다시 행정부로 넘기거든. 행정부로 넘기고 이 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하기 전에 반드시 어디서 검토하냐? 법제처에서 한번 더 검토합니다. 이게 위헌 여부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 그럼 여기에 다시 여러분들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법에서는 포괄 위임 금지. 이게 두리뭉실하게 위임했냐? 이런 걸로 위헌 판결 나오거나 이런 걸로 무효 판결 나오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심화 강의 때 요거는 그 논지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도 낯선 지문이고 헌재 판례니까 학생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2번은 뭐 요거 다뤘던 부분이 게 활동 요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고 3번 4번 3번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 경력 등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 해석하는 것 재형법정주에 반할 것이냐. 이거는 뭐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번 도로교통법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148조 2 1항에서 정한 1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된 2019년 6월 25일 이전에 그 도로교통법 44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 해석하는 거 요거 소급표 금지 원칙에 어긋날 것이냐. 요거는 기존에 나왔던 판례도 있고 우리 핵심 정리 요 교재에서도 요거 나왔던 질문인데 우리 음주운전했을 때 여러분들 삼진아웃죄가 있죠. 기존에는 삼진아웃죄였거든. 법을 개정해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투아웃, 이진아웃, 투아웃이라고 하여튼 투아웃인가 두 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중처벌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요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4번은 요거 소구하고 2번도 소구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었을 텐데 1번하고 3번 여기서만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죄형법정주의는 수험생이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 왜? 일단은 대부분 형사특별법 관련된 판례고 판례들이 지엽적인 판례들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근데 내년 시험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례 문제, 동시범 사례 문제인데
문제는 상당히 좋은데 난이도는 그냥 뭐 평이합니다. 뭐 평이하다기보다는 문제 그냥 난이도 하 뭐 요 정도 되는 문제고. 자, 요 사례 보십시오. 갑이 상해 의사로, 을은 폭행의 의사로 의사 연락 없이, 오케이, 공목 없이, 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우리 여러분들 2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해 동시범 규정 관련해서 동시 또는 이시 다 포함이 되죠. 자, 19조도 마찬가지, 203조도 마찬가지. 간격으로 A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A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하였다. 그러나 A의 상해의 결과가 갑의 행위인지 을의 행위인지 판명되지 않았다. 우리 여러분들 동시범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단 공모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과관계 입증이 안 돼야 되죠. 만약 인과관계 입증이 돼버리면 그냥 되는 대로 갑니다. 만약 A 때문에 맞아가지고 얘가 죽어버렸다. B 때문에는 죽지 않았다. 그러면 A로 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상해 고의로 했으면 얘는 상해치사가 될 거고 B는 만약 폭행했다. 그럼 얘는 단순 폭행이 되겠죠. 인과관계 입증되면 그대로 가는데 입증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동시범 규정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1번 보십시오. 자, 이는 동시범의 문제로 19조가 203조가 적용이 된다. 오케이, 상해나 폭행이니까 상해하고 폭행 같은 계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해, 폭행, 치상, 그 다음에 상해, 치사, 폭행, 치상 같은 계열이니까 다 203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번 만약 A의 상해가 갑의 행위가 아닌 을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밝혀졌다. 인과관계 입증됐다라고 했죠. 입증되면 입증된 대로 갑니다. 입증된 다면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3번 만약 을이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 동시범 규정이 적용될 것이냐. 동시범은 여러분들 우리 이름 그대로 가라고 했잖아. 동시범이란 건 동시에 범죄를 했을 때 동시범이라고 해. 동시에. 자, A도 하고 B도 하고. 요게 동시인데 누구 때문에 결과 발생했는지 입증이 안 됐을 때 이게 동시범이지. A는 한 거 같은데 A는 했는데 B는 안 했다? 혹은 A는 안 했는데 B는 했다? 아, 이런 경우 이거 동시범 아니지. 동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동시범 반드시 둘 다 같이 확실히 한 거. 요거는 입증돼야 돼. 근데 한 놈은 하고 한 놈은 안 했는데 누가 했는지 이게 입증이 안 됐다. 요건 동시범 규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만약 A에게 갑과 을의 행위가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203조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다라고 했죠. 우리 여러분들 폭행치사, 상해치사 그대로 동시범 규정 적용한다. 문제는 요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고의 관련해서 3번도 문제가 그냥 평이한 무난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뭐 기출문제도 싹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잠깐 볼까요? 2번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우리 방조범은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 경우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실현되는 범죄 구체적인 내용 인식해야 될 것이냐. 아, 우리 맨날 빵꾸노트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진짜 동영도 그렇고 맨날 얘기하잖아. 출제위원들이 판사들이 판결 요제, 판결 문구에 주는 문구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단순히 나왔다. 그럼 거의 안 된다라고 했지. 왜? 단순히 준다는 건 고의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막연히 나왔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왜? 범죄가 성립하는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막연히 나왔다. 요거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특정돼야 되냐? 아, 그럴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 아, 그런 것까지 요구해버리면 처벌되는 경우 거의 없어.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이다. 아, 그럼 꺼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도 싹 나가고. 뒤에 우리 여러분들 또 뇌물죄도 하는데 어떤 개인적 친분에 근거예요. 개인적 친분이다. 개인적 친분. 요것도 우리 형사적으로 처벌 안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문구들 또 빵꾸노트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자체로 죄가 된다. 그 즉시 죄가 된다. 그것만으로 죄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싹 아웃이라고 했죠. 요거는 우리 형사법은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아시면 여러분들 쉽게 그냥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였고, 자, 4번 문제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 야 너 4번 문제 틀렸다 그럼 나한테 와. 삽 하나 들고 확 사육신을 확 묻어버리게. 3번하고 4번은 이거 틀린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가보시면 6번도 그냥 무난한 문제입니다. 자, 6번에 1번. 자, 갑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음료수 잔에 치사량의 독약을 넣고 사라진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이 독자적으로 A를 확실히 살해하고자 한 번 더 치사량의 독약을 넣어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했다. 자, 갑과 을은 상호 간에 의사 연락이 없다. 공모가 없습니다. 이거 공동전범이냐? 공모가 없으니까 공동전범이 아니고. 이거는 동시범을 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편면적 공모죠. 편면적 공모는 공동전범 아니고 그냥 단순 동시범을 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이 강도 살인의 의사로 먼저 이를 살해한 직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을이 이를 보고 갑의 양해하에, 양은 허락입니다. 허락하에 절체 의사로 참가하여 갑은 A의 지갑과 현금을, 을은 A의 시계와 금반지를 가져간 경우에 승계적 공동점 인정하더라도 살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 공동전범 늘상 할 때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때 늘상 얘기하잖아.
우리 여행하고 똑같다고. 자, 가불병 세 놈이 여행을 가는데, 자, 세 놈이 여행을 가는데 서울에서 일단 춘천에서 강릉 찍고 포항에서 부산 찍고 그다음에 목포 찍고 인천에서 다시 오는 코스인데, 야, 병이 갑자기 얘는 자, 오늘 수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행 가기로 했는데 얘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야, 나 1주차는 못 가고 나 2주차부터 갈게. 2주차 월요일 날 얘 집이 부산이거든. 부산에서 합류할게. 라고 해서 얘가 부산에서 합류했다. 그러면 부산에서 목포에서 인천 요 경비만 부담하지 전체 경비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승계적 공동전범이다. 가담한 이유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본인이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요 살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가 않습니다. 지문이 요거 상당히 좋고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요런 질문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요 판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포괄일제 관련 상습범 그 판례가 많이 출제되는데 질문이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도 뭐 요거는 판례니까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4번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을 거고 6번 문제는 그냥 평이한 문제고 한 페이지 넘기십시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도 출제위원이 문제 줬죠. 7번 문제도 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번 문제도 있습니다. 약취인죄. 이것도 문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기본적인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문제가 약간의 양극화 현상. 예, 통상적인 문제 구성은 거의 피라미드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점으로 해서 거의 킬러 문제 한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위에 여러분들 고득점 방정 문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문제. 이렇게 문제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약간은 좀 여러분들 우리 모래시계 형태가 있죠. 모래시계.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위에 싸그리 좀 어려운 문제. 정말 극강 문제는 아까 8번 문제 요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조금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고 1번도 좀 어렵고 이렇게 있고 쉬운 문제는 정말 쉽게 출제 영어. 약간 이런 패턴을 조금 출제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하냐? 중간에 지뢰를 좀 박아놔. 왜? 쉬운 문제 풀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적군이 빨리 진군하네.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 니네들이 적군이거든. 니네들이 출제위원은 일단 방어하는 입장이고 진지를 그러면 얘네들이 빨리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지뢰를 좀 박아놓는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볼까요? 9번 재수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이 원래 형법의 총론의 맨 뒤에 재수 나온다, 형벌 나왔다. 그럼 오금이 절이죠. 늘상 좀 가장 많이 어려운 파트인데 우리 9번에 3번하고 4번은 이건 당연히 소구할 수 있어야 되고 워낙 중요한 질문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야 이거 뭐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듣보잡인데 라고 하는데 1번 자 1번은 뭐 여러분들 요건 최신 판례고 찍기특강 때 요거 그 질문 그대로 나왔었죠. 자 1번 잠깐 보면 형법 313조 1항 이 수뢰후 부정처사죄 있어 단일화로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한 반복하여 1년의 뇌물수수행위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며 피해법칙도 동일. 자 여기다 키포인트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자 일단 피해자가 한 명이다. 우리 여러분들 포괄일제 늘상 얘기했잖아. 사기죄부터 해가지고 한 놈한테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조져버렸다. 다만 단타로. 시간적인 텀이 있으면 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조졌다. 그럼 포괄일제가 된다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한 놈한테 단타로 조져버렸다.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경우에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에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 부정처사죄 포괄일제가 된다. 요 논식으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요거 찍기특강 때 요 설명을 드렸고 내가 진짜 딴 얘기 안 했잖아. 찍기특강 때 욕심내지 말라고. 딱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맞춘다. 그냥 두 문제 맞춘다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형법에서 둘, 형사법에서 둘, 경찰학 둘, 영어 한둘, 한국사 둘. 그럼 점수가 기본적으로 평균 5점에서 한 7점 올라간다고. 여기서 찍기특강. 이거 당연히 했으니까. 이거는 뭐 정답 고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2번 모른다 하더라도 소고법으로 충분히 요거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평이한 문제고. 자, 그다음에 11번. 야, 11번은 요건 진짜 문제 박스형 문제인데 박스 나오면 학생들이 부담스러운 친구인데 요것도 그냥 요거는 문제 그냥 난이도 뭐라고 적어놔? 하라고 적어놔. 하. 아니다. 하 그냥 하하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다. 우리 여러분들 가수 하하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요걸 갖다가 개수형 박스 문제로 했다 그럼 난이도 확 올라가거든. 근데 조합형 문제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조합형 문제다 그럼 무조건 위에서부터 읽고 내려가지 말라고 했죠. 일단 밑에 보기를 한번 싹 읽어보고 다시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밑에 보면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2번에 니은 디귿 니을, 3번에 니은 니을, 4번에 디귿 쭉 나왔는데 기억은 1번 하나만 있네. 그러면 얘는 틀릴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일단 기억 먼저 판독해 보면 기억 쭉 봐보면 요거 워낙 중요한 판례구나. 요거 전원합체 판례가 바뀌었지. 요거는 뭐 간단하네. 맨 마지막에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상 자 간음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꺼져. X가 될 거고. 그럼 1번 밑에 기억은 소가 되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인데 2번에 니은 디귿, 3번에 니은 니을, 4번에 디귿 니을인데 니은 가지고 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니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는 중간간죄 또는 중강제추행죄에서 심신 상태 또는 환급불능 상태가 된다. 최신 판례인데 이 판결 요지가 조금 나왔는데 판례 뭐 잡았는데 크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세 번째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여러분들 중간간죄다. 술 먹고 꽐라가 됐는데 의식은 약간 있어. 자, 모텔 데리고 와서 성관계하다. 이것도 중간간죄 되죠. 완전 필름 끊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나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회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상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이것도 포함될 것이냐. 우리 법원행시는 요 판례가 아니고 실제 사실 관계 판례가 그러니까 채용한다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식당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채용하는 식으로 다리 만지고 쪼물딱쪼물딱 했던 그 사건인데 법원행시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지문인데 여기는 이제 판결 요지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될 수가 있겠는데 요 판례까지 뭘 봤다 그러면 일단 뭐 요거는 물음표 되고 그 다음에 니을 형법 302조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 능력에 미약한 사람을 말한다.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요것도 뭐 확실하게 아는 친구들은 알 거고 내가 요거까지 안 봤다. 그럼 일단 뭐 보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음 갑이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A가 깨어 소리치자 도망간 경우에 요거 자고 있는 사촌 가슴 만졌구나. 요거 강간 실행에 착수 안 되지. 자, 강간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갑의 행위는 현행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아닌데 강간 예비인데 강간죄 예비 처벌 신설이 됐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X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기억과 미음은 확실하게 안 해. 그러면 일단은 1번 소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미음 들어갔네. 꺼져. 4번 미음 꺼져. 정답 2번이네. 시간만 조금 걸렸지 문제는 겁나 쉽네. 기억과 미음은 알 수 있게 너무 쉬운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여러분들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요게 이제 최신 판례로 조금 깔았는데 12번에 기억은 뭐 보시면 돼요. 니은. 자, 요거 여러분들 최신 판례 찍기특강도 요거 말씀드렸죠. 찍기특강 2에서 조문하고 이 학설 파트에서 찍기특강 2에서 요거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저것이 징역사라운 전과자다라고 말했다. 그럼 이거 공연성 인정될 것이냐. 그러니까 요 판례 때문에 여러분들 대법원에서 이거 공연성 좀 문제가 있다. 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그래서 공연성 없애야 된다. 현재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게 전파 가능성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라서 엎으려고 했습니다. 즉 대법관,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분이 있는데 신진사대부들이 이거 아니다 없자라고 했는데 권문 세족들이 꺼져 이 새끼야 라고 해서 7대 여러분들 대법 7대 6인가? 일단은 기득권,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업자라고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반란 일으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숙청에 달려다가 뭐 대법관들은 숙청이 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하여튼 요게 전파 가능성이 만약에 싹 없어져 버렸다, 날려버렸다, 판례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명예선책 공연성 배우기 수월한데 일단 요거는 뭐 최신 판례 찍기특강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디귿 니을에서 니을 요것도 뭐 설명드렸죠. 요건 내가 찍기특강한테 기력이라고 했잖아. 저런 기력이 앞으로 이제 기력이라고 댓글 달아도 괜찮다라고 했잖아. 대신 달지 말고. 그래서 기력이 요거는 무죄가 된다. 여러분들 웬만해서 모욕죄 인정 잘 안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 그러니까 모욕죄 인정하는 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거의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디귿. 요게 판례가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여기 한 2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이번 시험에 또 특징.
원래 통상적인 여러분들 시험이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장난치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까는 게 거의 한 80%로 까는 게 일단은 판례입니다. 형법은 결국은 판례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이다 그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왔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뭐 통설에 의하면 다설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럼 대한민국의 형법교원 선생님 누가 통설이고 다설이 어떻게 이거 판단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 자꾸 정답 시비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실무형 해가지고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례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한 80%에서 한 90%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돼. 우리 형법은.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얹는 게 여기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 거 이론. 뭐 이론에는 여기 학설이 이제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학설이 많이 가냐 아니면 적게 가냐. 학설도 기본 학설, 특 A급이나 A급 학설이 많이 출제하냐 아니면 정말 지엽적인 학설이 많이 출제하냐. 요거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얹는 게 어떤 거는 이제 위에 얹는 게 아니고 옆에다 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문으로 갈 것이냐. 조문도 정말 지엽적인 조문 같은 거 융단 폭격 해가지고 내버리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0년, 15년 전이다. 그럼 조문 문제 따로 하나 냈거든. 근데 학생들이 그래 에이씨 나 조문 버릴래. 한 문제 버리면 되니까. 어차피 공통 체제에서는 그 당시 커트라인도 많이 낮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고 각 여러분들 사지선당이나 박스에서 조문 하나씩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박스형 문제에서 하나씩 넣어버려. 내가 모르면 여기서 골라야 되거든. 사지선당에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틀릴 수가 있거든. 이렇게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최신 판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갖다가 판례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여기다 이론 학설을 좀 많이 출제할 거냐 아니면 조문을 좀 많이 출제할 거냐 아니면 판례를 최신 판례를 많이 출제할 것이냐 요 세 가지 가지고 뭐 세 가지 그냥 섞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나 이렇게 많이 출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은 공부는 요거 하면 되겠다 대충 경계가 서거든.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야 어떤 때는 학설이 융단 폭격 학설 딥다 파야지 겁나 파. 어디까지 파냐 친구들이 지구가 있지. 지구, 외피, 그 다음에 멘탈, 그 다음에 외해, 그 다음에 뇌. 학생들이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거든. 학설은 보라는 거. 근데 학생들이 쫄아가지고 또 학설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멘탈까지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외해까지 파. 그래도 안 되게. 가끔 목에서 나오거든. 그 다음에 해경 간부나 그런 게 나오고 뇌까지 파버려. 거의 뭐 사법 시험도 여러분들 학설 공부할 때는 한 30개, 한 35개 정도 요 정도 공부하면 되거든. 사법 시험.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렵고 이론 많이 뽑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경찰 시험은 학설이 만약에 이제 필수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5개 정도, 한 절반 정도 하면 됩니다. 그 정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일단 파버려. 오늘 우리 5분 문제 이런 것까지 봐야 돼. 해서 내가 그냥 요거 싹을 다 파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폭망합니다. 첫 번째 출제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조문도 정말 지엽적인 조문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 2년 전에 그랬고 그때 이제 대박 나긴 했겠지만 제가 그 다음에 최신 판례도 마찬가지. 최신 판례도 장난치는 게 어떻게 장난치냐. 통상적으로 최신 판례다 그러면 좁게 보면 최근 1년간의 최신 판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올해 21년도 8월달에 시험 봤다 그러면 최근 1년간이니까 20년도 8월부터 21년도 7월까지 요게 이제 최신 판례거든. 보통 이제 최신 판례는 시험 기준에서 2달 전까지 요게 이제 들어가 최신 판례가 되는 거고. 근데 넓게 본다 그러면 최근 3년간에 요게 최신 판례라고 합니다. 최근 3년간에. 그러니까 최근 3년간에다 그러면 정말 중요하다 떨어진 지엽적인 판례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기존의 선택 과목 제재에서는 사실 그 판례 버리면 돼. 어차피 내가 형법을 95점 안 맞아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 공통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한국사에서 한 150, 160 깔아버리면 한 형법 같으면 75, 80만 나와도 충분히 합격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필수로 바뀌면 여러분들 또 세 과목 체제고 영어가 빠져버리면 그 전략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요 최근 3년간에서 나온 것 중에서 좀 지엽적인 판례 요게 이제 조금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냥 최근 1년간에서 지엽적인 판례했다. 그럼 요거까지 대비를 하지. 근데 요거 살짝 벗어나서 이걸 출제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헌재 판례까지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이 좀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일단은 디귿 지문은 처음 보기는 할 수도 못 본 친구들이 많긴 하더라도 지문 봤을 때 전반적으로 뉘앙스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법적 마인드 있다 그러면 야 죄가 안 될 건가 될 건가 판단할 수 있어.
야 이거는 죄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반대로 가는 게 그게 어렵지. 자, 이 질문 잠깐 볼게. 사이버대학교 학생 갑이 학과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A의 총학생회장 출마 자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에 대한 댓글로 직전 회장 선거에 입후보였다가 중도 사퇴한 친구 B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자 일단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여기다 밑줄하나 그러실까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자 B하고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 요거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엔 손 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 이런 뭐 글 가끔 쓰기도 하고 언급하고, 다음 그러한 부분을 지양했으면 한다. 지양했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밑에 기레기도 무죄인데 여기 지양이라고 했잖아. 지양했으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좀 백신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끌려다니는 거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 끌려가? 그건 아니지. 어떤 거에 대해서 자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경우에 B의 갑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 이익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가 된다. 그러니까 지문 전반적으로 뉘앙스 봤을 때 무죄가 되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12번, 야 12번 겁나 어렵다. 그 다음에 8번도 겁나 어렵다. 5번도 겁나 어렵다. 겁나 어렵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지. 본인이 어렵다기보다는 본인이 강의 때 그때 다 빼버리고 강의 안 해주니까 와 이거 완전히 애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뭐라 극강 난이도로 가요. 말이 되는 소리 하지. 객관적이어야지. 뭐 시험 점수 뭐 대박 나왔다 그러면 뭐 적중하고 그 다음에 야 이번 완전 쪽박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감성팔이에요. 어려웠어 이번 시험. 너만 어려웠겠니? 다른 애 다 어려웠어. 눈물 흘리고 해설 강의 때. 미쳐. 예전에 모 학원의 한국사 선생님 수업 때 갑자기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눈물 흘려. 야 연기를 하시지 왜 여기래. 경찰학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2년 전에. 야 형법이 경찰학이 이게 많이 어려웠다. 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은 학생도 어려웠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 그 얘기해. 오케이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왜? 출제범위 확 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19년 1차인가 그랬지. 19년 2차 때 또 그래. 어이가 없어. 강사 기본적으로 대비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우리 채용 시험하고 그 다음에 승진 시험하고 실무 범위가 좀 다르잖아 경찰학이. 승진 시험 같은 경우는 실무 범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실무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근데 현재 경찰에 출제하다 보니까 실무 문제를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원래 이제 채용은 여기였고 실무 현재 경찰관들이 여기인데 자꾸 이 문제를 끌고 와. 문제풀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걸 대비를 해야지. 기존에 이미 시그널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채용도 그렇고 법학 특채도 그렇고. 그럼 2차에 대충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고 대신 학생들이 너무 지엽적으로 가지 않도록 가지는 좀 쳐줘야지. 근데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다. 눈물 흘리면서 뒤에 쫄아가지고 양을 엄청나게 많이 넓혀.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나중에 강의 듣고 문제 풀면 야 우리 채용 시험 여기까지 가야 되나? 여기까지?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해. 근데 선생님 야 쌤이 전문가 아니야. 쌤이 일타 아니야. 나 믿고 따라와. 자꾸 이런 뻘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설마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 또 뻘소리하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는 강의 수를 넓히는 게 한 80강, 90강이면 될 걸 한 170강 넓히고. 그건 강사가 아니지. 강사는 기본적으로 중심 잡아야 돼. 강사는 가이드입니다. 강사는 팀장이고. 뭘 할 때 팀장이 흔들리거나 가이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 방향이 잘 잡아줘야 되고 학생들이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지엽화해서 넓히려고 한다. 그럼 선생이 일단은 딱 중심 잡고 커트를 해줘야지 방향을. 남이 그거 따라와 그러면. 학생들은 늘상 불안하거든. 내가 이번 시험에 될까? 안 될까? 내 인생을 걸고 오는 건데. 가이드를 잡아줘야지. 자기가 중심 못 잡고 이번에 한 문제 정도 틀리면 빗나가면 어떡하지? 빗나가면 욕먹으면 되지. 6문제 막 7문제 빗나 그거는 강사 때려쳐. 그건 강사의 자질이 없는 거야. 어차피 우리 시험에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킬러 문제 한 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쩔 수 없어. 그 문제는 본인이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방패막이가 돼줘야지. 학생도 뒤에 숨어가지고 참 말도 안 되게 그딴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13번도 문제 뭐 많이 쉽습니다. 14번. 13번, 14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맞추셔야 되고 15번 보십시오.
자, 우리 15번의 기억. 요거는 뭐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 니은. 자, 요거 보이스피싱 사건이죠. 워낙 많이 나왔던 중요한 질문이고. 전기통신 사기의 공범인 금융계좌 계좌 명의인의 개설한 예금 계좌. 공범 키포인트 잡을까요? 자, 공범인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 2천 사기 피해금을 계좌 명의 영득하로서 인출하였다. 피해자 대 횡령자 될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좌 빌려줬을 경우에 그럼 이 경우에 죄가 될 것이냐? 죄 여러 가지 나오죠. 첫 번째 사기죄, 은행에 대한 사기죄 될 것이냐? 보이스피싱 안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작물취득죄 될 것이냐? 안 된다. 다만 작물은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횡령죄 될 것이냐?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범인에 대한 횡령죄 될 것이냐? 우리 공범이다 그럼 보이스피싱 싹 무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싹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니을 익명조합, 익명조합도 뭐 워낙 많이 나왔다. 익명조합 결론은 무죄 이렇게 빼시면 되고, 디귿 좀 보십시오. 자, 디귿 요것도 야 상당히 좀 지엽적인 판례인데, 판례가 그렇다고 지엽적이긴 한데 여러분 생각과 많이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논리들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우리 횡령 파트에서 학교,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교비회계가 있는데 교비회계 이런 거 함부로 전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요거는 용도 엄격히 제한돼 있거든. 그래서 이 용도를 전용했다.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 요것도 같은 연장선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 자,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예외적인 경우 아닌 한 학교 운영 위원회에 기속되어 법령에 정한 사용 목적만으로 사용돼야 하고,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으니까 함부로 전용을 하면 안 됩니다. 판례가 좀 많이 옛날 판례인데 하여튼 요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보긴 그렇습니다. 요건 한 난이도 한 중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판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론이나 판례 같은 게 어떤 게 어렵냐. 분명히 야 요거는 보면 1 더하기 1은 결론이 보니까 2 같아. 근데 결론이 2야. 이런 판례는 쉬워. 이론도 쉽고. 우리 앞에 5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판례는 1 더하기 1은 결론 1이라고 나와 있네. 근데 봤을 때 2로 된 것 같은데 1로 나와 있어. 이런 판례가 어려워. 이런 이론이 어렵고. 왜? 이런 거는 내가 모르면 그냥 틀리거든. 공부를 했으면 맞추고 공부 안 했다 모른다 그럼 틀리는 건데, 우리 앞에 있는 거 우리 15번에 디귿 지문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12번의 디귿 지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법적 마인드로 여러분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번의 배임죄. 배임죄 이거는 그냥 무난했던 지문이고, 맨 밑에 우리 4번 지문 잠깐 볼까요? 4번. 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 잘하면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로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 의무가 있음을 그 본적 내용을 하는 것으로, 배임죄 성립에서 행위자가 대유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처리한 접한 대리권이 있어야 될 것이냐. 우리 배임죄에서 타인 사무 처리자, 배임 수혜죄에서 타인 사무 처리자, 접한 대리권 필요가 없다. 횡령죄에서 우리 여러분도 위탁. 자, 요거 법률상 위탁 플러스 조리, 위탁도 사실상 위탁도 된다라고 했죠. 같이 간다. 자, 그다음 17번 권리행사방해죄. 저는 이번에 권리행사방해 파트에서 강제입행 멘탈죄 출제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얘기했고, 만약 나오면 자칫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냥 권리행사방해 강제입행 멘탈죄 문제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문제 난이도 그냥 하라고 보시면 되고, 이 1번, 2번, 4번 나와 있는데 1번, 2번, 4번은 워낙 많이 나왔고, 4번은 우리 명의신탁. 명의신탁 이제 최근에 무죄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명의신탁 싹 무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요거는 뭐 권리행사방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 3번은 법원행시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조금 어려운데, 사실 뭐 3번 모르더라도 정답권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소급법으로 풀면 되니까 우리 3번만 잠깐 보면.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하여 의료법 위반한 병원의 요양급여 비용 채권. 요양급여 비용 채권 밑줄 끊으실까요? 요양급여 비용 채권. 우리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강제집행 면탈죄 대상이 되는 건 크게 우리 민사, 형사, 행정 중에서 민사만 됩니다. 왜? 우리 형법에서 다른 소송이 민사 소송이니까. 그래서 민사상 강제집행만 되고, 민사상 강제집행 중에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전채권. 그러니까 돈 빌리고 빌려준 요 금전채권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법원행위에서 2번이나 출제됐는데 의사의 가름하는 여러분들 진술 요거 딱 2개만 됩니다. 나머지는 안 되고, 요거 하고 요양급여 비용 채권 요거는 원칙상 강제집행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우리 판례 최근에 법원에서 나온 게 있는데, 월급 관련해서 최저생계비 150만 원까지인데 요건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압류가 금지된 채권 요것도 강제집행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채무자인데 채권자가 A야. 얘한테 돈 빌려 돈 못 갚으니까 소송에서 이겨서 강제집행 하려고 하네요. 내 생계비가 월
알바에서 나오는 게 쿠팡에서 알바하는데 150만 원 나와. 요거는 강제평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것까지 가져가 버리면 얘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요양급여 비용 채권, 최저 생계비 이런 것들은 강제평이 안 됩니다. 자, 17번은 뭐 문제 사실 뭐 문제 난이도 쉬운 문제니까 그대로 쭉 보시면 되고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18번도 문제 요거 쉬운 문제입니다. 뭐 4번이 워낙 너무 많이 나왔던 기출 지문으로 4번 출제했고 1번은 요거 찍히트가 설명드렸죠. 판례와 관련해서 2번 워낙 많이 나왔던 요 지문이고 자, 그다음에 9번도 문제 그냥 평이한 무난한 문제고 9번에 1번, 2번 요건 당연히 소구할 거고 3번은 요거 최신 판례입니다. 3번 최신 판례고 4번 요것도 마찬가지. 늘상 뭐 제가 말씀드릴 때 4번에 우리 지문 잠깐 보시면 공무원의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사교적 의뢰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개인적 친분에 있다.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어. 밑줄 그는 시간.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에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된다. 우리 여러분들 형법상에 뭐 직권남용죄도 마찬가지고 뇌물죄도 마찬가지고 개인적 친분 관계에 근거하여 사적인 관계에 이용하여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 처벌 안 합니다. 개인적 친분, 사적인 관계. 그래서 이거 싹 아웃된다. 이렇게 하면 뭐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0번도 학생들이 난이도가 한 중 정도. 2번하고 4번은 기존에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소구할 수 있을 거고 1번에 요게 19년도에 나왔던 지문인데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관 총정리에 기타 판례로 수록은 했는데 요 관련해서 요거를 나오고 나서 19년도에 내가 최신 판례 특강할 때 그랬거든. 야, 요 경찰관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냥 두꺼비를 내릴 생각을 했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난동불이니까 당연히 이런 놈들 싹 잡아 넣어야죠. 자, 일단은 유죄 인정해야 되죠라고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 하더니 올해 1차도 출제 안 되고 그래서 각종 개최 출제 안 되고 그래서 요거 뭐 출제 거의 안 되려나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객관 총정 기타 판례에서 요건 체크를 제가 못 해드렸습니다.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다. 그래도 뭐 보더라도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요 지문 다시 볼까요? 네 번째 줄 잠깐 보십시오. 자, 이에 경찰관들의 갑을 만나기로 일시적으로 전기 차단기 내리자. 일시적으로 전기 차단기 내리자. 밑줄 그어주실까요? 일시적으로 내리자. 요걸로 보면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했다. 경찰관 일시적으로 두꺼비 내려버렸네. 두꺼비 이게 법 위반이 크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겨울인데 밖에 영하 20도야. 근데 경찰관이 두꺼비를 갖다가 한 여러분들 오전 내내 내려버려. 그럼 안에 사람 추워 뒤지지. 이거는 법 위반이 크거든. 근데 하도 떠들고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와. 나와 이 새끼야.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두꺼비 그냥 내렸습니다. 하도 음악도 크게 틀고 옆에서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 내렸지. 일시적으로 요거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잡아내시면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싹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해 21년도 2차 그러니까 현 체제 공통 툴 선택세 요 체제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일 겁니다. 마지막 시험일 거고 아마 요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합격을 해가지고 필업해가지고 뭐 체력이나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거의 없을 거고 아마 내년 시험을 준비를 많이 할 건데 일단 내년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제도가 확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 건가. 학생들이 이제 올해 2차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 그거 못지않게 내년에 선생님 저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시험제도가 또 형사법으로 또 바뀌고 이게 필수로 바뀌면 문제가 또 사실 문제로 바뀌는데 요거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2부에서는 우리 시험을 내년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 요거 말씀을 잠깐 좀 드린다라고 했죠. 자, 일단은 내년 시험은 2022년도 시험은 일단은 확 바뀝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영어가 빠집니다. 우리 5과목인데 시험 과목이 3과목으로 하고 영어가 빠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선택이었는데 필수로 바뀝니다. 영어가 빠진 거하고 필수로 바뀐 거 요건 정말 큰 겁니다. 여러분들 거의 대혁명이다.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문항수가 40문제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형법만 봤을 때 28문제, 형법은 8문제가 늘어나는 거고 형사소송법은 이제 범위가 조금 줄긴 하는데 둘이 합해서 40문제, 형법만 봤을 때 8문제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기존 공부했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소방도 마찬가지, 여기서 영어는 무슨 역할을 하냐? 영어가 여러분들 나중에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해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영어는 필요 없어. 영어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시험 그 영어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여러분들 일선 현장에서 뭐 범인들 외국인들 해가 통역이나 할 것 같아? 하려면 여러분들 차라리 듣기가 들어가야 되지.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어를 꼭 넣는 거는 우리 수능 시험에서 이과에서 수학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늘상 생각하지만 내가 이 수학을 왜 공부해? 미적분 내가 알아서 뭘 해? 어디다 써먹어? 라고 생각하지만 수학은 절대 안 뺍니다. 영어는 여러분들 절대평가로 빼잖아. 그렇지만 수학은 절대 안 빼. 상대적인 시험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난이도가 변별력을 가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균을 끌어내려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영어야. 경찰 시험 공부해봐서 알잖아. 경찰 시험 공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결국 영어야. 영어 싸움이고. 영어 잘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빨리 합격할 수 있는데, 영어가 안 된다 그럼 2년 3년 4년 계속해. 결국은 여기서 접고 때려치고 딴 데로 가거나. 근데 결국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5과목에서 우리 현 경찰 시험 체제에서 블랙홀 역할을 하는데 그 영어가 빠져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큰 짐이 그냥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하나 싹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거죠? 영어만 빼놓고 나면, 올해 시험에서 영어 꽈락 난 사람 진짜 많죠. 영어만 빼놓고 보면 그 친구들 정말 초고득점을 해. 그러면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들 현재 우리 경찰 시험 중에서 경찰 행정학과 특채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쫄아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인원도 적게 뽑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가 없는데, 몇 년 전까지 학생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경영 특채로 가. 1년에 시험 한 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는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냐? 거의 86에서 88, 89까지 나옵니다. 사람 피말려. 각 과목에서 여러분들 뭐 형법에서 85 나왔다 생각하면 안 돼. 형법은 기본적으로 90에서 95 나와야 돼. 법 과목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돼버린다. 영어가 빠져버린다. 그럼 학생들이 일단 철저하게 3법 중심으로, 그다음 과목도 줄어버렸잖아. 5과목에서 3과목으로. 공부하기에는 부담이 줄었거든. 그럼 다시 말해서 출제원 입장에서 변별력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문제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지엽화돼. 아까 우리 시험에서 5번 문제가 나왔잖아. 그런 문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1번 문제도 많이 나오고 사례 문제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필수로 바뀌어버리면 일단은 걔의 역할 비중이 많이 커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문항수가 40문제로 늘어나는 거, 40문제 시험하고 20문제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40문제 승진이나 경찰 간부 시험이다, 법원 행시다. 그럼 문제 장난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우리 시험은 이제 경찰 형법 같은 경우는 총론에서 여러분들 절반, 강론에서 절반 이렇게 낸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40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년에서는 14문제, 14문제 이렇게 되는데, 만약 총론에서 20문제, 강론에서 20문제 출제된다라고 하면 총론에 웬만한 파트 다 내야 되거든. 강론도 웬만한 파트 다 내야 되고. 근데 만약에 현재 20문제 체제다. 총론 10문제, 강론 10문제 이렇게 되면, 강론 10문제? 야, 제3범죄만 해도 한 3문제, 4문제 내면 끝나. 제3범죄 6문제 낼 수가 없잖아. 다른 파트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엄청나. 그럼 출제위원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강론에 예를 들어 뭐 사기죄, 횡령죄 내고 그 다음에 강제폐명탈취 하나 내야지.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이, 국가적 법이, 비전 이렇게 내야지. 그렇게. 그러다가 다음 시험에서는 지난번에 사기죄, 배임죄 냈고 그랬으니까 이번엔 배임수혜죄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뭐 소송상이나 상당히 어려운 거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뭐 작물죄 하나 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 왔다 갔다 여러분들 출제를 시험을 그냥 쥐락펴락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요동 쳐버려.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경매 입찰 방지가 냈는데, 이번에는 수도불통죄가 나왔는데, 야 미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중심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을 무한정으로 넓혀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40문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흔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0문제 시험은 사지선답이면 지문이 80개 나오는데, 40문제 시험이다 그러면 사지선답 160개 지문이 나와. 그럼 웬만한 거 다 건드려야 돼. 그렇게 많이 장난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형법은 40문제 가지고 28문제인데 그 중간의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20문제는 장난칠 여지가 좀 많고 40문제는 장난칠 여지가 좀 줄어드는데 그 중간의 성격이다. 그 다음에 필수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영어가 빠져버렸다. 그래서 일단은 초고득점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 초고득점 전략은 40문제에서 기본적으로 한 4개 안짝은 커버 쳐야 돼. 한 5개 넘어갔다 그럼 위험하고 6개 갔다 그럼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 왜 그런지 이유는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점수 분포토를 좀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좀 깊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험 문제를 아까 구성되는 거 말씀드렸죠. 일단은 판례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아 한 80% 정도. 여기다 이제 이론 파트, 조문, 이론하고 학설, 그 다음에 조문, 그 다음에 판례 이렇게 구성되는데 공부는 균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존 시험에서 에이씨 내 학설 버려버리지. 그래도 해볼 만해. 5과목이 하나 미스나도 커버가 되거든. 나머지 2개에서 커버 쳐주면 되니까. 근데 요거는 3개에서 하나 미스나 버린다. 근데 이 형사법이 40%잖아. 그럼 이거 답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균형적 있게, 즉 판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이론, 학설 해서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을에 또 우리 특강 할 거고 교재 이미 나와 있습니다. 조문 학설 책에 그거에서 제가 싹 마스터 해드릴 테니까 그거까지만 커버 치면 돼. 그 범위 벗어나면 이거는 거의 사법시험 수준이지 우리 시험 범위 벗어나니까 거기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조문도 조문 학설 책이 조문 책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 최신 판례도 내년 시험 대비로 올 연말에 최신 판례 책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내 형법 때문에 떨어졌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들 겁니다. 또 제 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적중률은 강의는 물론 쉽게 해. 겁나 쉬워. 대한민국에서 아마 쉬운 강사 중에 뽑으라면 손 안에 들어가는 강사 접니다. 형법 겁나 쉬우면서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강사를 위한 범위 확 넓히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두 문제는 킬러 문제니까 그거는 강사 감수해야지 그걸 갖다 학생한테 감사하라고 안 돼. 그건 유능한 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난이도가 선생님 출제 패턴이 어떻게 출제가 될 거예요? 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법시험이 2016년도까지 사법시험인데 사법시험 같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사법시험은 40문제가 기본적으로 70분 주거든. 근데 우리 시험은 40문제가 40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고 우리 현재 체제에서 가장 비슷한 게 어느 시험이냐? 해경 간부 시험이 있습니다. 40문제짜리. 얘 40분 동안에 풉니다. 그 다음에 경찰 간부 시험이 있는데 경찰 간부 시험은 해경 간부 시험보다는 좀 많이 쉽습니다. 경찰 간부 시험은 현재는 주관식 2과목이 있거든. 결국은 주관식 2과목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객관식 4과목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닙니다. 2022년도부터는 경찰 간부 시험도 일단은 다 객관식으로 바뀌고 해경 간부 시험도 바뀌는데 가장 비슷한 게 현재 해경 간부 시험 요거 한번 딱 풀어보시면 돼. 한 3회분 정도. 그러니까 2021년도, 20년도, 19년도 요거 보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구나. 그 다음에 검찰 7급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7급 문제는 우리 시험과 다르게 40문제는 아닌데 검찰 7급 문제도 작년은 좀 쉬웠어. 작년 거는 우리 시험하고 난이도 좀 비슷했는데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이면 19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건 쉬웠으니까 19년도, 18년도, 17년도 요 검찰 7급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가 거기는 사례 학설하고 사례 문제 섞어가지고 좀 많이 나오고 판례도 좀 지엽적으로 개수형 박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패턴.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법원 행시가 있습니다. 법원 행시는 학설 문제가 안 나옵니다. 거기는 문제가 이제 판사가 출제해서 그러는데 다만 이제 개수형 박스 해가지고 조문하고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요 세 개 형태 요렇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수형 박스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16개에서 많게는 한 20개, 21 정도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문제와 관련해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거의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선생님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점 정도 맞아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형사법도 있고 경찰학도 있고 헌법도 있는데 자, 일단은 커트라인 대충 알아야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할지 공부량, 범위, 경계가 설정이 될 거 아니야. 자, 그거와 관련해서는 출제위원들이 문제 출제하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면 돼. 출제위원들이 문제 40문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문제 40문제 싹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20문제 구성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패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삼각형 형태거든. 정말 어려운 문제 적게 평이한 문제 이렇게 많게 이렇게 해야 적정한 난이도가 구성이 돼.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요거는 수능이든 사법시험이든 우리 시험이든 승진시험 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성하냐. 자, 우리 여러분들 모래시계 형태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얼마 전에 승진시험에서 한번 이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문제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고 나머지는 정말 쉽고 그러니까 중간 허리층이 없어. 근데 이 10문제 중에서 중간에 여러분들
아 쉬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오잖아. 여기다 이제 지뢰를 몇 개 박아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뢰에서 빠지지. 지뢰에서 빠졌다 그럼 잘못하면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40문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문제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40문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점수를 봤을 때 한 70점대 한 중반 정도 맞을 수 있는 점수. 그러니까 틀리는 개수가 10개 안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리는 개수가 한 10개 정도다 그러면 요 점수가 있는데 요 점수 여러분들이 한 8개월 정도 공부해 가지고 형사법에서 선생님 제가요 한 75점 정도 나왔습니다. 경찰학에서 한 75점 나왔습니다. 헌법에서 75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점수는 어느 정도 되냐? 아 그냥 정말 열심히 한 기본이 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점수라고 합니다. 문제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출제위원들이 어느 정도 공부했던 친구들이 맞힐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한 평이한 문제로 한 30개 정도 깝니다. 그러니까 30개 밑에 깔아. 밑창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점수와 관련해서 한 70, 그러니까 요거는 한 77.5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80점에서 여러분들 한 87.5, 우리 한 문제가 2.5니까 87.5 요 점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90점에서 한 97.5, 97.5까지는 좀 그렇다. 90 한 5점 요 정도. 뭐 경우에 따라 97.5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여기는 보통 여러분들 한 2개에서 4개 정도 틀리겠죠. 2개에서 4개 정도 틀릴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중간 사이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점.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점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90점에서 95점 정도 나왔다. 즉 내가 틀린 개수가 한 2개에서 3개, 4개 정도까지 틀렸다. 그럼 우리 그때 뭐라고 하냐? 형사법에서 고득점 맞았네. 경찰학에서 고득점 맞았네. 헌법은 20문제에서 2개 틀렸다. 90점 맞았다. 그럼 고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수는 우리 고득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80점에서 87.5 정도 맞았다. 80점 맞으면 8개 틀리는 거죠. 우리 85점 맞으면 그때는 이제 6개 틀리는 거고. 그래서 한 5개, 6개, 7개, 8개 정도 틀렸다. 그러면 이 점수는 조금 애매한 점수다라고 합니다. 애매한 점수. 왜? 현재 여러분들 세계 3법 체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한 80점대 후반, 그러니까 86점에서 한 88점 요 정도 커트라인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86에서 한 88 정도. 왜 이렇게 잡느냐라고 하면 이 경찰행정과 특채가 커트라인이 보통 이 정도에 형성됩니다. 최근에 인원 자체가 워낙 이제 줄었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예전에 정상이었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0문제짜리 승진 경관, 경찰 간부 시험도 자 보통 이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럼 85, 84 이 정도 가고 문제가 좀 많이 쉬웠다 그럼 한 88, 89, 그러니까 90까지는 잘 안 넘깁니다. 90 넘기면 문제 너무 쉽게 나왔다고 해서 출제하는데 욕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한 86에서 88 요 정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합격하려면 그래도 문 닫고 들어가면 좀 곤란하잖아. 우리 시험 또 1.5배수에서 2배수를 뽑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88, 89 요 정도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좀 안전빵이다. 그럼 한 90으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형사법 90 4개 틀려야 되고 경찰학 4개 그다음 헌법 2개 그럼 총 10개 안쪽으로 틀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안쪽으로 틀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점수가 이 정도야. 한 80 나왔다. 형사법에서 80 혹은 82.5, 85 나왔다. 그러면 플러스해주는 점수가 아니고 깎아주는 점수입니다. 깎아먹어. 그러면 나머지를 더 채워줘야 돼. 어디서 채워줘야 될 거냐? 요거는 당연히 경찰학이나 헌법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점수는 좀 애매한 점수예요. 다른 두 과목이 확실하게 커버 쳐주면 괜찮은데 다른 두 과목도 그냥 또이또이하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거의 커트라인 이게 만약에 87점이다라고 했을 때 커트라인 여기에서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차이로 그냥 피말리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수 차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90점 이상은 나와야 돼. 한 4개 안에 틀린 거 커버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100점 나왔다 그러면 100점은 이거 뭐라고 하냐? 100점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신이 내린 점수다라고 합니다. 신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자 얘는 신이 내린 점수다. 신이 내렸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 가지고 나오는 점수가 아니고 신이 너는 있잖아. 그동안 열심히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일단은 신이 너를 갖다 점지해 줄 테니까 너 중경으로 가. 하산해. 요겁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우리 20문제짜리에서 한 문제 정도 우리 아까 봤던 8번 문제가 있고 40문제짜리다 그럼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일명 100점 방정 킬러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런 경관도 마찬가지고 법원 행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럼 거의 개수형 박스 문제로 나온다. 융단 폭격 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점 방지형 문제다. 신이 내린 점수다. 이건 출제자를 위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거의 작정하고 냅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낸 문제를 내가 작정하고 맞추려고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량이 한도 끝 없이 늘어나.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 이거는 나를 위한 문제가 아니고 출제를 위한 문제구나. 그냥 과감히 찍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야 공부량이 한도 끝 없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량 무한정 늘어나가지고 야 우리 시험에서 딱 해야 될 범위는 요 정도인데 내가 범위 잘못 설정해가지고 정말 요 정도까지 해버려. 양은 양대로 늘리는데 해야 될 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실력이 오히려 내려갑니다. 점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경계 설정하는 게 사실 공부하는 게 우리 초이상한테 제일 힘들어.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100점 방정 문제 이런 문제는 버린다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한 2문제에서 3문제. 제가 봤을 때 형사소송에서 하나 정도, 형사하면 12문제 출제되니까 하나 문제 정도 출제되고 형법에서 하나만 출제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한 두 개 정도 출제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킬러 문제 하나, 고득점 방정 문제 하나, 그러면 3개 정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형법에서 3개, 그다음에 형사헌법에서 하나,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90점 안에 커버 치면 괜찮습니다. 충분히 합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현재 5과목 체제에서는 한 과목이 좀 취약하거나 빵꾸가 나도 영어가 막 꽈락 나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다른 과목에서 커버 쳐줍니다. 한 2과목, 3과목에서 더 커버 쳐주면 점수가 더 마이너스 된 게 메꿔지거든. 근데 3과목 체제에서는 한 과목에 빵꾸가 나버린다. 내가 뭐 형사법인데 거의 뭐 75점 나오거나 80점 나왔다. 그러면 이거 합격하기 정말 힘들어. 만약에 커트라인이 88점이다, 87점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경찰학을 얼마나 맞아야 되냐? 거의 틀린 개수가 하나 이내로 가야 되거든. 근데 경찰학을 하나 이내로 하냐? 그건 거의 힘들어,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승진 시험에서도 실무조감 진짜 제일 지랄같이 출제합니다. 작살 내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너무 초고득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3과목 체제에서 하나 빵꾸 나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하셔야 되고 다만 여기다 플러스 하나, 전략 과목이 하나 있어야 돼. 점수가 전반적으로 커트라인 부분에서 맴돌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한두 문제 차이로 좀 미스가 날 수가 있어. 근데 요거를 내가 전략 과목이 점수를 메꿔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략에 좀 짜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번 시험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 풀었는데 영어 점수가 혹은 다른 과목 점수가 나 이 정도 받아본 적이 없고 모의고사 풀면 시간이 맨날 10분 남았거든. 근데 이번 시험 보니까 시간 쪼달려가 뒤진 줄 알았어. 거의 나 맨 뒤에 경찰학 그냥 날릴 뻔했어. 뭐 이런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매 시험마다 그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모의고사 평가는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 나도 모의고사 만들 때 진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내가 하나를 직접 다 만들거든. 그 다음에 진짜 생각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냥 기출문제 짜집기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출문제 짜집기 하면 편하지. 근데 학생들도 기출문제 짜집기 한다. 그럼 기존에 봤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100문제 풀면 야 어떤 학생들은 풀고 나서 한 85분, 90분에 다 풀어. 한 번 더 검토해. OMR 카드 마킹 다 하고. 맨날 모의고사 막 그렇게 나오고 각 학원마다 자기가 뭐 상의했다, 도장 깬다고 뭐 미친 짓거리 하고. 근데 실제 시험 보니까 아니거든. 왜 그러느냐? 각 학원의 많은 선생님들 모의고사는 그냥 약간 성의가 없습니다. 그냥 기출문제 짜집기 하거든. 기존에 한 번씩 다 봤던 거야 최소한. 근데 모의고사는 실전 문제는 정말 출제위원들이 2주간 합숙해서 공들인 좋은 문제, 양질의 문제거든. 양질의 문제하고는 달라. 또 생각을 많이 하는 문제고. 요즘 같은 경우는 생각을 자꾸 많이 하고 단순히 답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중간에 함정도 많이 파고.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 내가 운전을 아주 베테랑급까지 잘하는 건 아닌데 초짜는 조금 벗어났어. 운전을 한 3개월 정도 했고 그다음 주행거리가 한 5,000km 돼. 자, 우리 집이 어디냐? 부산이란 말이야. 부산. 내가 부산. 자,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맨날 차 끌고 가. 그래서 잘해. 시내도 가끔 잘 가고. 나중에 그래서 뭐라고 착각하냐? 내가 운전만 잘하겠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초행길, 강원도 산길 같은 데 있죠. 거기를 운전해 보라고 하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초행길은 많이 힘들어. 부담스러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 중간중간에 뭐가 있고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고 혹은 만약에 서울 왔다. 그러면 또 내가 운전 잘하면 어디를 가든 잘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운전 당연히 서행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행길은 진땀이 나는 거. 그러니까 실전 시험은 여러분들이 초행길에 서울이나 아니면 자 강원도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의고사는 그냥 익숙한 걸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집 앞에서 그냥 차 끌고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에서 장내 도로주행 있죠. 기능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모의고사 푸실 때 양질의 모의고사 정말 많이 공을 들이는 현재 출제 경향 패턴하고 맞는 그런 모의고사를 푸셔야지 괜히 뭐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뭐 10분 남았는데 15분 맨날 자랑하다가 나중에 시험에서 작살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 시험 제도가 40문제로 바뀌어 필수로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좀 고민하는 게 되는데 요 두 가지가 있어. 강사 선택하는 거는 학원이나 강사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텐데 첫 번째 자 강사는 기본적으로 일단 강의 잘해야지. 강사는 기본적으로 강의 기본적인 아니 가수가 노래 못하면 가수예요? 그거 안 하지 안 되지. 연기 못한다? 그럼 연기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는 당연히 잘해야 돼. 강의력 플러스 여기다 뭐냐 좋은 교재 이 두 개가 여러분들 짬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원들 선생님들 둘 다 이렇게 갖추기 조금 어렵습니다. 둘 다 갖춘 선생님들이 노량진에서 제가 본다 그러면 한 전환기 선생님 정도,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뭐 이선철 선생님도 괜찮은 것 같고 갖추는데 그 외 선생님 우리 경찰에서는 둘 갖추는 선생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선생님 보니까 강의는 상당히 괜찮아. 강의는 화려하고 강의에 힘도 있고 하는데 근데 교재가 많이 부실해. 시험 자체가 선택 과목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 그러면 교재가 뭐 그냥 부실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 쳐. 어차피 5과목에서 형법 고득점 안 맞아도 되니까 일단 공통이 깡패니까 공통 잡으면 되는데 이게 필수 과목이고 3과목 가지고 이 승부 걸어야 된다. 그럼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아까 기본적으로 90점 이상 각 과목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강의가 부실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듣는 내내 짜증나.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내가 정말 재미없는 진짜 드라마나 오디션 프로를 갖다가 하루에 4시간씩 거의 한 6개월 들어야 되는 거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형법이나 형사헌법, 경찰의 흥미를 잃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쉬워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지. 강사가 지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인데 교재가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단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재가 괜찮게 되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거나 정리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교재가 허접하게 돼 있거나 교재 이상하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별도로 단거나 정리 작업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시간이 또 많이 깨져.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당연히 빠지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 많을 수밖에. 그래서 좋은 강의력, 그 다음에 좋은 교재. 요게 둘이 짬뽕이 됐을 때 괜찮은 선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를 선택할 때 이 두 개를 잘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설 강의 선생님 잔소리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많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시험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시험 끝난 친구들 일단 주말 이용해서 잘 좀 편히 쉬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내년에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잘 준비해서 내년에 우리 꼭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칠게요. 우리 자, 긴 시간 들어서 수고했습니다.